자, 여러분, 오늘 수요일이죠. 오늘 오후에 수업할 것은 제가 이미 올려놨고요. 이제 지금 이거는 보강 수업 형식입니다. 보강 수업 형식이고,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그냥 여러분들 자기 자신의 어떤 발전, 꼭 이게 지금 1학년 때 이런 공부를 좀 많이 해 놓으시면, 이런 거를 좀 많이 접하시면 앞으로 대학 4년을 생활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누차 당부하지만 전공에 대해서 또는 뭐 과학 쪽에 공부를 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죠? 또 관심이 또 많은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근데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이제 과학의 지배를 살고 과학에 의존해서 우리 생활이 많이 거기에 의존을 해서 살고 사는 상황인데요. 최종적으로는 이러한 어떤 인문 교양 이런 쪽으로 의존해서 살아가야 될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아마 그거는 각 개인의 어떤 뭐 생각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사회적 시스템이 이제 너무나 물질이나든지 어떤 너무나 합리적인 어떤 생각에서 기계적으로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방어 기제라고나 할까요? 인간이 이래서 살아야 돼, 이래도 살아도 이 정말 행복한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나 의문이 생기게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어떤 이러한 인문학적 어떤 자료나 지식이나 또는 학습을 통해서 좀 그런 데서 해답을 구하고 또는 이해안을 받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부디 여러분 1학년 때 또는 2학년 때 이런 독서와 여행 이런 거 있잖아요.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사정이 안 되는데 사정이 안 된다는 거는요, 제가 어떻게 보면 핑계일 수도 있어요. 옛날 우리 때는 대학 때 정말 우리는 돈도 없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세상이 너무 어떤 좀 각박한 상황이 아니라서 그 각박한 게 어떤 면에서 좋은 의미도 있지만 또 나쁜 의미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 당시에 우리는 무전 여행이라는 게 있었어요. 돈이 없는 저 빈털터리로 그냥 사정을 해서 저기 그 완행 열차를 타거나 뭐 여러 행태로 그 전국을 돌아다니고 그랬죠. 밥도 이제 뭐 그때는 인심이 좋았으니까 아무 집이나 가서 밥 좀, 대학생인데 여행 중이라면 밥도 그저 얻어먹고, 그래서 무전 지식이죠. 무전 여행하면서 그렇게 젊음의 어떤 시간을 좀 보낸 적이 많았었는데요. 이제 여러분 세상이 달라졌으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뭐 최소한의 경비로 가장 좀 뭐라죠 요즘 말로 그거를 비용에 대해서 좀 더 높은 그런 어떤 형태의 여행이라든지 또는 뭐 독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서관 같은 경우에서 무료로 잘 빌려주는 시스템이고 뭐 그런 상황이니까, 아무튼 여러분들께서 좀이라도 그런 어떤 관심을 가지고 좀 더 부지런해지면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 즉 독서와 여행이라는 어떤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게임이라든지 너무 핸드폰에 꼴몰하지 마시고 조금 절제하시고 자제했어서 밖으로 나와서 좀 더 여행을 통해서 자연을 접하고 거기서 느낌을 가지고 또는 거기서 앉아서 책을 보고 자연 속에서 책을 읽고, 뭐 물론 모기도 요즘 같은 경우는 모기약 같은 거 준비해 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그 그늘 밑에서
책을 보는 그런 어떤 그런 젊음, 그것도 멋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께 내가 너무 꼰대 같은 소리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게 아쉬운 그런 이제 느낌이에요. 그 많은 후회가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좀 그런 시간을 좀 많이 하는데 투자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제 하나의 바람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그 제가 지난 시간에 말했던 그 고민숙 씨의 독서하는 여러 가지, 그리고 독서와 글쓰기 이런 게 대해서 우리 한번 보고 2부죠. 이제 2부를 한번 보고 오늘 나머지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으로 들어가서 그럼 어떻게 해야 글쓰기를 잘할 수 있느냐? 글쓰기가 어렵다, 힘들다, 그 어려운 걸 왜 막 뭐 농사 짓는 것보다 힘들다 뭐 이런 분도 있고, 자, 뭐 엄청난 이제 기업을 이룬 CEO도 세상에 자기가 태어나서 이렇게 힘든 일 처음 해봤다 막 이런 토로를 하시는데, 근데 잘 쓰고 싶다가 뭐냐면 빨리 잘 쓰고 싶다예요. 그리고 이 잘도 자기를 성찰하고 뭐 세상을 통찰하고 이게 아니고 남들이 막 잘 썼다고 해주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럼 될 리가 없죠. 그러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글쓰기의 비결의 첫 번째는 간절하게 발언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는 쓰고 싶다. 그래서 내 본성 안에 있는 쓰기의 열망을 끌어내야 돼요. 그거는 타인의 인정이나 어떤 뭐 사회에 나가서 이게 필요하고 하는 그 효용성을 떠나야 돼요. 그 본성을 마주해야 돼요. 원초적으로 인간은 쓰는 존재구나, 언어를 창조해야 되는구나를 알고 원해야 됩니다. 그러면 집중력이 생겨요. 요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너무 막연하지 않나? 막연해도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시작을 해야만 아주 길게 양생에서 구도로 나아가는 그런 길까지 밝힐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 언어를 창조하는 게 세상에 이렇게 힘든다는 걸 경험을 해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정말 하고 싶다가 이렇게 발생해요. 언어를 창조해야 되니까 내가 써봤더니 너무 진부한 거야. 나는 되게 막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 막 뭐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해서 써놨더니 읽어. 그럼 다른 사람들이 너무 재미없어. 충격받죠? 내가 사유를 너무 게으르게 했구나. 생각이라는 걸 별로 안 했구나. 그냥 막 했구나. 그때 자기 사유가 얼마나 헝클어져 있는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사유하는 거를 그때부터 시작합니다. 글쓰기를 안 하면 사유의 패턴을 바꿀 계기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전환을 해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일찍 일어나고 일찍 주무십니다. 밤새워 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저절로 알게 돼요. 제가 이제 책을 많이 쓰니까 막 밤늦게 막 그 밤의 정막 속에서 뭔 작업을 할 거라고 많이들 하시는데, 책을 이제 쓰기로 이제 결정을 하고 딱 이제 시작을 하면 한 이제 6개월간은 그 리듬을 타야 되거든요. 그때는 딱 내가 피곤하다, 저녁 7시, 8시가 됐다 그러면 무조건 작업을 멈춰요. 왜냐하면 그 이상으로 내가 해서 피로를 감내하면 언어가 창조가 안 돼요. 그래서 한 6개월 동안은 거의 그 수도자처럼 살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감정을 소비 안 하려고 굉장히 스스로 애를 씁니다. 그럼 어떻게? 근데 공동체에는 늘 사건 사고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좀 여유가 있고 힘이 넘칠 때는 쓸데없는 간섭을 해갖고 일을 더 키웁니다. 엄마들도 잔소리를 안 해도 되는 거 해가지고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글쓰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딱 필요한 잔소리만 해요. 그래서 집안 관계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저희 주부들이 이제 글쓰기 공부하러 많이 나오시는데 자식들이 그 변화를 가장 먼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그 공부하러 안 갈까봐 내년에도 꼭 그 1년짜리 등록해서 열심히 해. 가족 관계가
뭐 술 먹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어요. 스스로 그 시간과 에너지가 거기에 드는 거를 조율을 하고 그 다음에 쓸데없이 수다 떠는 인간관계 그거 다 멈춰요. 그래서 글쓰기를 하다 보니 옛날 친구들이 다 없어졌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글쓰기를 계속해야 된다고 이런 간증도 하죠. 딱 두 가지만 글쓰기의 비결로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차서를 부여하고 차이를 생성한다. 요거 외우기도 쉽죠. 차서는 이제 글에 조리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를 할 때도 두서없이 말을 하면 공감을 해줄 수가 없죠. 재밌는 얘기인데도 앞뒤가 뒤죽박죽이면 어디서 웃으라는 거야. 그리고 뭐 우리가 신문기사 같은 것도 육하 원칙이잖아요. 그 원칙의 그 흐름에 따라 써야 되고 그럴 때 사람들이 집중을 하고 웃고 그걸 즐기게 돼요. 그러면 뭐냐면 글을 쓴다는 건 이걸 훈련하는 거예요. 이걸 훈련하지 못하면 평생 지혜와 유머는 인연이 없는 겁니다. 이 두 가지만 잘 머릿속에 드시면 되는데 여기도 원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자연의 리듬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인생의 봄, 청년, 장년, 중년, 노년 이렇게 살아요. 20년씩 다닐 수도 있고 25년이기도 하고 그래서 동의보감은 뭐 아예 125세니까 20요 사이에 중간에 환절기까지 껴서 우행으로 돌아가니까 125세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수명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건 몇 년을 사냐가 아니라 저 리듬을 타면서 사냐. 청년은 청년답게, 장년은 장년답게, 노년은 노년답게 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지혜를 터득하기 위해서도 인간은 그 리듬을 훈련해야 되는데 그 리듬이 바로 기승전결이라고 우리가 너무너무 쉽게 알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발단, 전개, 뭐 절정, 대단원 이런 거잖아요. 다. 뭐 아마 시나리오 쓰든 뭘 쓰든 다 이렇습니다. 이 리듬을 타야 되거든요. 요거를 훈련을 하면 내가 어떤 상황에서 지금이 겨울인가? 내가 그럼 침묵해야 되나? 아니면 지금 활짝 펼쳐야 되나? 이걸 탈 수 있죠. 맥락을 짚어낼 수 있는 거. 그럴 때 교감이라는 게 되는 거예요. 언어가 피부보다 깊다 이 말은 니체가 이 비슷한 말을 했는데 말이 어디서 나오는가 가만히 생각하면 되게 또 신기합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외워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평소에 우리가 말 때문에 많은 사고가 일어나는 게 자기가 컨트롤한 채로 나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새로운 사유를 공급을 해줘야 돼요. 사유와 계속 접속을 해야 내 안에 언어들이 떠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잠을 잘 때 꿈꿀 때 막 이상한 이미지가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은 이 무의식 안에 있는 정보들을 내가 계속 청정하고 맑게 하려면 그런 사유를 계속 융합시켜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거를 내가 이성적인 어떤 사유로 끌어올려야 돼요. 그거를 밖으로 표현해내면 너무 새롭고 재미있는 언어네. 이럴 때 사람들이 귀를 기울입니다. 글을 쓰고 싶다고 하는 마음을 이끌어내서 받아들이는 거. 그리고 거기에 그냥 집중하는 거. 나의 그 개성이 드러나는 그런 언어를 창조할 때 그 기쁨이라는 건 정말로 무엇하고도 바꿀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문장은 이 천지만물이 얼마나 많은 차이와 다양성이 있는가에 대한 글인데 18세기 조선의 가장 특별한 저자였던 이옥이라는 분이 있어요. 여성이 아니에요. 근데 여성보다 더 여성적 글쓰기를 했어요. 이런 분이 조선시대에 있었다는 것도 너무너무 신기한데 불행하게도 아직 그렇게 대중적으로 알려지질 않아가지고 이분의 그 글은 도대체 언제 세상에 퍼질까 이게 정말 좀 안타까운 지점인데 너무 특별하고 너무 개성이 넘쳐서 깜짝 놀라실 거예요. 선생님의 강연을 듣고 나니까 진짜 지금 당장 뭐라도 좀 써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함께 들으신 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겁니다. 질문을 한번 받아볼까 해요. 글쓰기 초보인데 알려주실 수 있는 꿀팁이나 비법 같은 건 없을까요? 어느 정도가 초보인 거야? 완전 생초보예요. 아, 그럴 때는 그 이제 시합 문장, 이제 종자 문자라고도 하는데 책을 하나 선택해서 읽어요. 네, 왜냐면 내가 이제 생각하는 게 이렇게 잘 이렇게 조리가 잡혀 있지가 않기 때문에 내 생각을 그냥 쓴다 그러면 정말 의식의 흐름의 기법처럼 막 써서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 문제 의식과 관계된 어떤 책을 읽고 그 중에서 눈에 딱 들어오는 문장 하나든 뭐 한 단락이든 그거를 딱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놓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왜 이 문장이 내 머릿속에 이렇게 쓱 들어왔지? 그러면 요걸 떠오르는 것들을 정리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한 달락? 그러니까 A4 반장 정도. 원래 글쓰기 이제 그 훈련할 때 처음에 다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럼 이제 그 반 페이지 그 분량 안에서 순서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나의 개성 있는 언어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걸 훈련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훈련을 통해서 조금 쓰기 시작은 했는데 어쩐지 남에게는 못 보여줄 것 같고 또 아무리 써도 완성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럴 때일수록 보여줘야 돼요. 그럴 때 이게 왜냐면 자기가 보고 있으면 그 뭐라고 할까 이게 그 안에서 맴돌아요. 그래서 이게 이쪽을 뚫고 나가지를 못해요. 그 누구나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가까운 내가 믿을 만한 누구, 뭐 가족이든 친구든 이렇게 들려줘서 이제 읽어보라고 해서 아니면 내가 읽어줘도 돼요. 이렇게 읽어줘서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재밌어라고 하면 근데 뭔가 조금 어디가 이상해 이런 거를 피드백을 받는 거예요. 그게 이제 독자와의 대화죠. 그럼 거기를 이렇게 읽어주고 이 피드백 받는 순간에 그 새로운 문장이 떠올라요. 그럼 그걸 이제 이렇게 밟아가는 거고 완성시키려는 마음은 갖지 않는 게 가장 아예 처음부터 가장 좋은 글쓰기 비법이에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왜냐면 그렇게 해가지고는 도저히 뭐 통과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제가 처음 배울 때도 그냥 이 학기를 무사히 버티는 거. 여기 이제 너는 글쓰기를 그만해라는 말만 안 듣는 수준까지밖에는 못하고 그걸 목표로 삼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이상 되는 분 있잖아요. 막 이거는 뭐 바로 그냥 책으로 내면 되겠네. 막 이런.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하고 이제 저는 요 턱걸이를 하면서 갔는데 10년 지나니까 이분들이 다 없어졌어요. 이분들은 재능이 넘치니까 욕심이 더 많아지고 그러면 완성도에 대한 게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아예 글을 못 쓰는 부작용도 생겼어요. 저는 턱걸이만 했기 때문에 이 과정을 다 거쳐서 앞에 있는 경쟁자를 다 물리쳤죠. 없더라고요. 저만 글 쓰고 글 써서 이제 이렇게 평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아주 좋은 전법입니다. 그러네요. 절대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뿌듯해야 돼요. 내가 이 어려운 걸 해냈잖아. 그리고 사람들한테 읽어줬잖아. 이게 굉장한 자산입니다. 질문을 한 번 더 받아볼까 합니다. 강연을 들어보니까 글 쓰는 게 이제 수행의 한 방법 같은데 반대로 글을 쓰지 않고는 살 수 없는지. 글을 쓰지 않고 못 사는 건 아니죠. 살기는 사는데 저의 그동안의 경험으로 이제 되짚어 보면 처음에는 이제 저처럼 이제 읽고 쓰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하고 또 석사 박사 학위를 그 연마한 사람들만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제 계속 읽고 쓰고 그걸로 이제 밥벌이도 하고 이제 사람도 만나고 이 세상과 대화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 너무나 훌륭한 직업을 많이 가진 분들이 나이가 들면 그 직업에 대한 다 소외와 허무가 생겨요. 그러니까 저는 점점 만족스러워지는 거예요.
제 삶이. 지금도 좋고 나중에도 죽을 때까지 이거 왜 다른 거 하고 싶지가 않아. 네, 이거고 그 다음에 나한테 너무 이로운데 누구한테도 권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 노동이. 여기 방송하시는 분들은 친지들에게 절대 권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 같은데. 네? 힘들잖아요. 그죠? 그렇죠. 다 보면 다 네. MC가 돼. 네, 나 같은 아나운서가 돼. 이렇게 못하지 않나요? 네. 보통 다 하지 말라고 권유하고 그렇죠. 있어요. 네. 근데 사업하는 분들도 그러고 다 그래요. 정치하는 분들은 더하기죠. 자식한테만은 이렇게 하라고 하고 싶지 않아 이러잖아요. 근데 저는 누구한테나 다 하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걸 해야 된다고. 그리고 공자, 노자, 소크라테스 이런 인류가 스승으로 삼는 모든 분은 결국 읽고 쓰는 일밖에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인류의 현자라고 하는 분들이 예를 들면 지금 뭐 이제 교황이든 저기 그 프란시스코 교황이든 달라이라마든 또 그 누굽니까 크리스나무르티 같은 또는 간디 같은 그분들이 한 일상은 다 읽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인을 향해서 말하는 거. 그래서 제가 감히 거룩하다는 말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소외가 없구나. 경쟁하지 않는 거죠. 누군가에. 그리고 누구에게 인정받는 걸로 내가 환원되지 않고.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예요. 좋은 삶. 지금도 좋고 나중에도 좋고 나에게도 좋고 누구에게도 이롭고 이번 생에도 좋고 다음 생에도 좋은 일. 불멸은 쓰는 것밖에 없어요. 어떤 것도 너무 순식간에 사라져 버려요. 그거를 좀 깨달았다고 할까? 그래서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많은 분들한테 생명의 이 창조적 에너지를 충분히 써야 되는 건 모든 사람에게 부여된 미션이에요. 그런 일로 남을 피곤하거나 해롭게 하지 않으면서 나를 충만하게 하는 일. 이 일은 읽고 쓰는 것이다. 저는 감히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정말 지금부터라도 꼭 읽고 써야겠다라는 그렇게 결심하지 결심을 이거를 꼭 지켜야 될 텐데. 근데 이 아나운서 분들은 참 좋은 게 말이 직업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순환이 잘 돼요. 양생에는 참 좋아요. 이 직업 자체는 목소리가 그리고 그 사람의 운명을 그 가늠한 또 잣대이기도 하거든요. 그 좋은 목소리를 타고났다는 건 정말 좋은 운명을 타고난 거예요. 그리고 이 아나운서가 뭐 욕하고 남 헐뜯는 얘기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아무래도 직업적으로 할 수 없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근데 이게 너무 남에게 친절하거나 남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다 보면 또 소외가 일어나요. 내 속에서는 지금 막 우라통이 터지는데 계속 남에게 그런 듣기 좋은 얘기를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글쓰기 하기 아주 좋은 직업이죠. 제 자신을 위해서라도 꼭 좀 써야겠어요. 마지막으로 선생님께서는 앞으로 뭘 읽고 또 뭘 쓰실지 궁금합니다. 어떤 걸 공부하고 어떤 책을 내실 계획인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원리 읽고 쓴다는 것의 통쾌함을 깨닫게 된 순간부터 이 노년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많이 사라져 버렸어요. 왜냐? 나는 죽을 때까지 읽을 책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절대 이거는 마르지 않는 샘물? 바다 같은 거예요. 이걸 다 읽고 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주는 어떤 이 여유, 자유, 이거는 정말 많은 분들이 좀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무 많아서 뭐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될까? 지금 이제 작업 중인 거는 이제 서유기라는 초대형 베스트셀러였던 이 고전 안에서 이제 주역과 불경의 그 막 상생상극 이런 것들이 벌어지는데 그거를 좀 보통 사람들이 재미나게 읽을 수 있도록 그런 이제 리라이팅을 하려고
이거 지금 머릿속으로 일단 순서 잡느라고 네. 그 순서가 잡히면 이제 그 작업에 들어가게 되겠죠. 네, 선생님께서는 그 순서 잡는데 좀 피곤하실 테지만 저희는 또그 책이 나오면 정말 재밌게 읽을 것 같아요. 잘 차서와 차이를 이렇게 생성시켜서 책이 되면 아주 쉽고 재미난 이제 동양 고전의 어떤 텍스트 하나가 이제 탄생하는 거죠. 네. 선생님께서 들려주실 서유기 이야기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아주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강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몇 가지 공유수 선생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뭐 아주 전적으로 동감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네요. 뭐 전반적으로 다 동감이 되는데,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저 앞전 시간에 목소리가 이 좋은 것도 하나의 복이다. 그것도 능력이다. 그러니까 자기 목소리가 남들에게 친근감을 주거나 설득력이 들어는다 이러면 그 상당히 그걸 태어나기를 그랬다면은 복 받은 거고, 우리가 그러지 못하다고 하면 좀 저처럼 이렇게 좀 스트레스성 어떤 주파수를 가지게 되면 그냥 좀 고치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좀 뭐랄까 할까요? 남자 같으면 좀 중후한 어떤 그런 바리톤, 좀 깔려지가 있는 저음 형태. 뭐 여성분들도 보면 여성 학생들도 보면 여자 아나운서들 목소리 있잖아요. 다 듣기 좋잖아요. 제가 그걸 어떤 전문용어로 뭐라고 표현을 못 하겠는데, 어떤 그런 형태의 목소리. 좀 잘하는 아나운서들, 여성 아나운서들도 보면 조금 약간 깔리는 그런 목소리가 듣기는 제가 볼 때는 좋더라고요. 그냥 째지는 소리 있는 것보다. 아무튼요, 목소리가 되게 중요하다 그랬던 거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누구나도 천재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 사람은 신동이야, 다 필요 없고요. 누구라도 천재가 될 수 있고, 이름하여 천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태어났다는 게 아니고, 가꾸어 나가면. 그런데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 글을 쓰거나 말을 하거나 아니면 그 외에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면서 딱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이게 다 포함되는 이야기입니다. 다 적용되는 이야기인데, 꾸준하게 하세요. 꾸준하게.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마세요. 제발. 뭘 하나 했으면 그냥 꾸준하게 하세요. 다양한 것을 경험해보는 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살다 보면 이게 내가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결정이 되면 꾸준하게 해가세요. 내가 오늘 당장 나는 유명한 소설가가 되겠어. 그러면 꾸준하게 글쓰기도 연습하시고 꾸준하게 책도 읽으시고 거기에 대한 소설을 위해서 어떤 글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자기가 유명한 소설가가 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좀 하다 보니까 이거 나하고 적성이 안 맞는 것 같아. 다른 거 해야 되겠어. 이것저것 하다 보면 그것도 또 버릇이 돼요. 그래서 저는 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길을 가는 걸 봤습니다. 그런 길로 세상을 살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제 지쳐가지고 이제 바꿀 여력이 없을 되었어야 이제 정착이 되고, 이제상 그 여력도 없으니까 그냥 포기하는 것을 봤는데요. 그러다가 어떻게 아다리 우리 일본 말이고 거기에 뭔가 하나 맞추어지 가지고 벼락 부자가 되거나 성공한 인생이 되는 사람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이 꾸준하게 한 길을 끌어온 사람들만큼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모든 걸 다 뭐 글도 마찬가지고 독서도 마찬가지고 다 뭐 여러분이 추구하는 모든 바가 하나의 자기와의 수행과 자기만의 싸움이라 생각하고 자기와의 투쟁이라 생각하고 꾸준하게 나가세요. 그러면 어느 시기가 되면 자기의 인생이 굉장히 풍부해지고 사회적으로도 봤을 때도 참 아주 존경스러운 그런 인생을 살아온 그런 삶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부디 좀 맹심해 주셔가지고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그 논리적 이제 글쓰기는 뭐 그 정도로 이야기 이제 마무리하고요. 이제 논리적 말하기의 상황에서 말과 글의 차이는 있잖아요. 말은 한번 뱉어버리면 다시 담는데 무척 많은 수고가 필요해요. 그 수정하고 이러는데 막 변명을 해야 되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자기가 쓰다가 잘못되면 지우고 뭐 요즘 컴퓨터니까 딜리트 건방 하고 그러면 되잖아요. 뭐 컷 페이스트 하거나 뭐 그죠? 뭐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쉽게 교정이 하나 수정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말은 한번 해놓으면 이게 주워 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걸 조심을 해야 되냐면 말을 할 때는 우리가 또 말을 하다 보면 깊은 생각 없이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제 헛소리라 하고 요즘 젊은 친구들은 개소리라고 또 이야기도 많이 하던데 무슨 개소리냐 이래서 하기도 하던데 아무튼 헛소리 개소리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 없이 이렇게 대답을 하거나 제가 좀 한 번씩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 누가 뭘 물었는데 아주 다른 그 대답을 해버려갖고 그 사람이 자기가 생각했던 대답이 아니니까 막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계속 딴 생각하고 있을 계속 대답도 하는 거예요. 한 두세 번 하다 보면 나는 완전히 다른 대답을 하고 있고 이 사람은 굉장히 당황을 하고 있고 막 이제 그런 경우가 한 번씩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런 경우 많이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조금 아까 우리 고미선 선생님 말씀처럼 좀 다른 쪽으로 이렇게 이제 나이가 드니까 좀 이렇게 그런 게 좀 칠 수도 있나 봐요. 아무튼요. 말을 할 때는 우리가 얼마 안 해서 흔히 해서 조심해야 해야 된다는 건데 그거는요. 실질적으로 책을 많이 읽게 되다 보면 또는 글을 쓰다 보면 생각이 논리적으로 됩니다. 논리적으로 돼서 설득력 있게 이야기가 가능해요. 그걸 뉘우치는 것이 자기도 모르게 무장이 된 그 논리적 사고방식.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주 친구들과 토론도 해보고 어제 이야기했던 것이 오늘 생각이 틀릴 수가 있어요. 그때 그럼 이걸 어떤 식으로 방어도 해야 되고 또는 보강도 해야 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토론 프로그램에 가보면 우리나라 최고의 토론자는 유시민이에요. 제가 볼 때는 현재까지 제가 본 사항은 그렇습니다. 많은 훌륭한 토론자들이 있으시겠지만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 최고의 토론자로서는 아주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었었어요. 그리고 유시민 같은 분은 다른 사람들이 이분하고 토론을 하기 싫어요. 그 상대방들도 자기 분야에서는 어느 정도 하나의 그걸 이루는 사람인데 또 불구하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우리 흔히 말해서 이제 깨갱하고 쭈그러지죠. 유시민이라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할 때 왜냐면 유시민이라는 사람은 많은 글쓰기와 그 토론을 통해서 아주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주 그분하고의 토론 시간에는 제가 꼭 아무리 바빠도 그분의 토론 시간에 제가 보는데요. 참 배울 게 많은 정말 살아가면서 부러운
어떤 세상 제 선대 중에 한 사람이에요. 나이 차도 별로 안 나지만은 그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논리적으로 말할 때는 두 가지 보통 형태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발표하고 토론이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은 발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발표는요, 여러분들이 그 말도 이제 어떤 그런 논리적 사고, 훈련된 논리적 사고 방식에 의해서 생각 없이 말하더라도 굉장히 말하고 나면 내 정말 말 잘했지 라고 생각할 정도로 상당히 논리적이고 남들에게 설득력 있게 말씀이 됩니다. 말이 전달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중들의 주로 이제 발표하는 그런 주로 청중들 앞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로 이제 청중들이 대상으로 사는데 어떻게 하면 자기의 주장이라든지 또는 설득을 하려는 내용을 좀 이렇게 논리적으로 좀 그래서 최대한 발표의 발표 후에 반응을 최대한 자기가 의도한 바로 이끌리는 어떤 그런 행태, 그것이 아마 최고의 발표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보면 그래서 어려운 글이 없어요. 그냥 그걸 보면 여기에 다 이렇게 잘 설명을 잘 했는데 발표하게 보면 자, 여기서 보면 발표란 다수의 청중을 대상으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는 말하기 형식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청중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하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말씀드렸던 논리적 요소. 그러니까 여러분, 논리적 요소 이만으로도 되지만 그 논리적 요소 안에 윤리적 요소라든지 또는 감정적 요소가 분별이 되지 않거나 너무 감정에 치우친다거나 또는 감정이 덜 들어갔거나 이래 되면은 자기의 최초의 주장을 또는 그 주장을 정당화하거나 설득하는 데는 미흡한 감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 세 가지는 일단 어쩌면 윤리적 요소나 감정적 요소는 어떤 형태로 보면은 논리적 요소를 뒷받침하기 위한 중속 요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아무튼 그거는 그때 틀립니다. 그래서 윤리적 요소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모든 어떤 경우에도 다 일정하게 적용이 되겠지만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약간의 비속어가 아주 나쁜 비속어는 안 되겠지만은 어느 적당한 비속어를 윤리적 잣대로 맞췄을 때는 좀 어긋나겠지만 그래도 이것이 설득하는데 자기 주장을 최대한 전달하는데 필요하다면 조금은 필요하지 않을까,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감정적 요소 있잖아요.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요, 내 감정을, 즉 발표자의 감정을 청중들에게 주기 위해서는, 어떤 걸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는 상당하게 어떤 내용을 윤리적 요소도 필요하고 이렇지만은 어떤 그 감정적 요소를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 청중들에게 수준에 맞게끔 또는 뭐 여러 가지 청중 종류가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거기에 그때 맞춰왔어.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들이 앉아 있는 데서 너무 감정적인 것을 한다기보다는 좀 적당하게 많은 유머를 섞어가는, 그래서 학생들, 즉 우리 청중자들의 감정이 나의 감정으로 이끌어질 수 있도록 어떤 그런 기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효과적인 발표로서 진행된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자, 그래서 자, 이제 발표 준비를 해봅시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이 내용은 책에. 그리고 이제 발표 준비요. 야, 이제 지금부터는 이거는 특별하게 말할 거 없어요. 특별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할 거 없고, 왜냐면 할 거 같으면 이것도 한 학기 분의 내용이 될 수도 있는 사항인데, 그냥 첫 번째
기법적인 것은 우리가 주로 많이 사용하는 파워포인트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파워표는 그럼요. 그럼 파워포인트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느냐? 첫 번째는요, 발표에 왜 이 발표를 하느냐, 그 목적에 대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즉, 주제가 제일 처음에 나오고, 거기에 대한 많은 정보와 자료 분석이, 뭐, 그래프라든지, 예쁜 그림이나 글자나, 뭐, 여러 형태의 폰트의 글자나, 또는 테이블이나, 뭐, 여러 형태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갖고,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발표문을 스스로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각각의 자료라든지 거기에 대한 어떤 내용을 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하고 난 다음에 뭐 파워포인트를 이제 작성하게 되는 거죠. 근데 아무튼요, 뭐 이러한 과정이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을 상황이고, 또는 저 같은 경우에는 파워포인트를 열어놓고, 자, 그때 이거는요, 뭐 순서가 꼭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신 정보 수집이라든지 이 각각의 개별 요소로서 각각의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 하나가 이제 너는 이 정보 수집 요걸 해와. A 파트 해와, B 파트 해와. 너는 좀 이거 가지고 좀 분석을 해봐. 아니면 내가 뭐 오거나이저하는 입장에서 내가 분석을 내가 책임을 지고 하겠다 라든지 해서 뭐 여러 명이 모여서 이렇게 정보와 자료 수집도 하고 자료 분석도 하고, 뭐 주조는 이미 정해지가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발표문을 혼자서 만들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여러 집단체가 앉아서 그 각각의 정보 수집과 분석을 할 수 있겠고, 그것을 이제 파워포인트 잘하는 사람이 쫙 이렇게 시각화를 하면 정말 좋겠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이제 발표 준비 4단계가 있어요. 이렇게 쭉쭉 한번 읽어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여러분, 오늘 수업은 요 발표하는 것까지가 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뭐 끝으로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심심할 때 파워포인트 기능이 정말 많거든요. 파워포인트 잘하는 사람 어디 가면, 어느 단체 가면은 굉장히 환영을 많이 받아요. 인기가 있는, 요즘 핵인사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핵인사가 되면 좋잖아요. 서로 간에 도움도 되고. 그래서 또 그러니까 이런 파워포인트 기본적인 거는 물론이고, 좀 더 남들이 이거는 모를 거야 하는 그 정도까지 좀 이렇게 실력을 쌓아 놓으면 정말 유용하게 여러분들 앞으로 학습하시고 또 사회생활 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겠습니다. 이번 거는 보강 수업이 있었고, 요번 주 내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